1980년 8월의 새벽, 서울 어딘가에 차가운 독방. 콘크리트 벽에는 습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던졌고, 그 빛 아래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대중. 전직 국회의원, 야당의 지도자, 수백만 명이 대통령으로 믿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사형수. 사형 집행명령서는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형리는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48시간. 그것이 정보였습니다. 두 번의 해가 뜨고 지면 이 남자는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역사의 페이지에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살아있는 세계에서. 군사정권은 그를 반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내란을 선동한 자라고 했습니다. 광주에서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재판은 요식행위였습니다. 변호인은 제대로 된 변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바로 그 전화입니다. 누가 전화를 걸었는가? 왜 하필 그 순간이었는가? 그리고 그 한 통의 전화가 어떻게 한 사람의 목숨을, 한 나라의 역사를,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는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식 역사서는 이 부분을 교묘하게 비껴갑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의 기밀 해제 전보, 당시 외교관들의 회고록, 그리고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문서들이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지금 시작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생존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냉전의 한복판에서,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국익과 인권 사이에서 강대국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냉혹하고 얼마나 계산적이었으며 동시에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대중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교과서는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사형이 감형되었다. 깔끔한 문장입니다. 단 16글자. 하지만 이 16글자 뒤에 숨어있는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16글자를 해체할 것입니다. 1980년대 초반, 세계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그리고 한국은 그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38선 너머에는 핵을 개발 중인 북한이 있었고, 주한미군 4만 명이 그 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게 한국의 군사정권은 불편하지만 필요한 파트너였습니다. 독재자였지만 반공 독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움직였을까요? 순수한 인도주의적 이유였을까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결단이었을까요?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981년 1월,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은 국제적 정통성을 얻는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전보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방문의 조건 중 하나로 김대중의 사형 집행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인권을 위한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민낯입니다. 숭고한 이야기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냉혹한 외교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국제무대의 정당성이 필요했고,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김대중의 목숨은 그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간 카드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 전화를 단순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그 거래가 없었다면 김대중은 1981년에 서울 어느 형장에서 조용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도, 햇볕 정책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단 한 통의 전화통화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개하는 자료들은 세 가지 출처에서 왔습니다. 첫째, 미국 국무부가 공식 해제한 외교정보 문서. 둘째, 당시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들의 회고록과 인터뷰. 셋째, 김대중 전 대통령 본인이 훗날 남긴 기록과 그의 측근들의 증언. 이 세 가지를 교차 검증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임라인은 놀랍습니다. 무섭도록 정확하게 한 인간의 생사가 정치적 협상의 리듬에 따라 오르내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타임라인을 따라가겠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총성 하나가 한국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습니다. 18년간 이어진 철권 통치가 단 한 발의 총알로 끝났습니다. 궁정동 안가의 만찬자리에서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여파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의 봄이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지도자 김대중은 오랜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민주주의의 깃발을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연설은 수만 명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희망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쉽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밤, 전두환 소장이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12.12 군사반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체포되었고 군의 지휘권이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들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민주화의 봄은 아직 꽃도 피우기 전에 서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80년 봄, 이른바 서울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5월 15일, 서울역 앞에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계엄령 철폐, 전두환 퇴진, 민주주의 쟁취. 그 목소리들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전두환은 그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5월 17일 자정,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회가 봉쇄되었습니다.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군인들이 움직였습니다. 체포명단에는 김대중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광주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총검이 사용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이 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공식 집계로도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제 희생자는 훨씬 더 많다고 생존자들은 증언합니다. 광주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그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씌웠습니다. 김대중.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선동한 배후가 김대중이며 그는 북한과 연계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법정은 이미 결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형식이었고 판결은 예정된 결말이었습니다. 1980년 9월 17일 군사재판부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
법정 안에서 김대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방청석에 있던 그의 아내 이희호 여사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독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형수가 되어. 그 방의 벽 두께는 30cm였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30분의 운동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면회는 제한되었고 편지는 검열되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는 것도, 미국 의회에서 그를 언급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도, 일본 시민들이 그의 이름을 들고 도쿄 거리를 행진했다는 것도, 그는 오직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후에 회고한 바에 따르면 그 시간이 자신을 지탱하게 해준 유일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집행의 날인지 아니면 그냥 순찰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시계는 흘렀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전 그 전화가 울렸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그것이 김대중의 세계 전부였습니다. 가로 2m, 세로 3m. 그 안에서 그는 먹고, 자고,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오늘인가? 오늘이 그날인가? 형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지금입니다 라고 말하는 날이 오늘인가? 그 질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훗날 김대중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간다는 확신. 그 확신이 그를 매일 아침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독방 생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새벽 6시, 기상. 차가운 물로 세수. 아침 식사는 보리밥 한 공기와 된장국 한 그릇. 오전에는 운동시간 30분이 주어졌는데 그것도 좁은 마당에서 교도관의 감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오후에는 독서가 허용되었습니다. 단, 검열을 통과한 책만.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침묵. 그리고 밤. 그 긴 밤. 밤이 가장 힘들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 이희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저녁 식사들, 보지 못한 졸업식들, 듣지 못한 웃음소리들, 그리고 동시에 광주의 기억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누군가는 말하는 그 사람들. 물론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도 충분히 오래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법입니다. 그는 그 거짓과 싸웠습니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광주를 선동하지 않았다. 나는 민주주의를 원했을 뿐이다. 그것이 죄라면 나는 기꺼이 그 죄를 지겠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그는 목줄을 손에 쥐고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교도관들은 그가 미쳐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매일 밤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한편 독방 밖의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남편의 석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외국 대사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 호소했습니다. 방문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의 압박은 강력했고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도청되었고
집 앞에는 항상 사복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역할은 역사에서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토록 빠르게 모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녀는 남편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 정보가 흘러나갔고 그 정보가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일본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무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김대중을 양심수로 지정하고 전 세계 회원들에게 한국 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독방안까지 닿기에는 아직 벽이 너무 두꺼웠습니다. 사형 집행까지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고 그는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가져올 때 손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 밤 김대중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을 바라보며 그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은 언젠가 세상에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1981년 1월 20일,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제4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그는 자유를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말했습니다. 미국의 힘을 말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새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언어가 발어되는 순간 지구 반대편 서울의 한 독방에서는 한 남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외교정책 최우선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소련을 봉쇄하는 것,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불편한 동맹도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전두환 정권은 바로 그런 불편한 동맹이었습니다. 국무부 내부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말했습니다. 전두환은 반공주의자입니다. 북한을 막는 방파제입니다. 우리가 그를 압박하면 한미관계가 흔들립니다. 다른 쪽에서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지도자를 사형에 처하는 정권을 우리가 묵인한다면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도덕적 권위가 무너집니다. 그 대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홀브룩, 전 카터 행정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그는 이미 카터 시절부터 김대중 문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사태 직후 그는 국무부에 긴급 메모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을 처형한다면 그것은 한미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터 행정부는 레임덕 상태였습니다. 이란 인질 사태로 모든 외교적 자원이 소진되어 있었고 한국 문제에 깊이 개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카터는 전두환에게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것은 실질적인 압박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두환은 그 성명을 사실상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이 들어왔습니다. 새 행정부의 첫 번째 시험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전두환은 워싱턴으로 날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새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필요했습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인이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사진. 그것은 국내외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인정했다는 메시지. 레이건의 외교팀은 이것을 협상카드로 인식했습니다. 국무부 기밀정보, 나중에 해제된 문서번호 1981-서울-00892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측이 전두환 대통령의 조기 워싱턴 방문에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 우리는 이 방문을 인도주의적 제스처를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김대중 사건에 대한 관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읽어보십시오. 이 문장을. 레버리지, 활용. 한 사람의 목숨이 외교적 레버리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81년 워싱턴의 언어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효율적인 언어.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 냉혹한 계산이 결과적으로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협상은 물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과 국무부 사이의 비공식적인 접촉이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미국 측은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김대중 문제에 대한 인도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측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미국 측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군사정권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전두환의 측근 중 일부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근들은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방문이 없으면 우리의 국제적 고립은 계속됩니다. 경제 원조도 불투명해집니다. 김대중 한 명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옵니까? 그 논쟁의 결과가 그 전화였습니다. 워싱턴만이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쿄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사건에 개입한 이유는 워싱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개인적이며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를 1973년으로 돌려봅시다. 그해 8월 8일 도쿄의 한 호텔. 김대중은 회의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던 중 납치되었습니다. 대낮에 일본의 수도 한복판에서 한국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었고 목적은 제거였습니다. 그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국 CIA가 한국 정보부에 경고했습니다. 김대중을 죽이면 한미 관계는 끝입니다. 그 경고가 닿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정확한 경위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김대중은 닷새 후 서울 자택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본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국 영토에서 외국 정보기관이 납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어정쩡하게 마무리되었고 그 찜찜함은 일본 외무성의 기록 어딘가에 남아있었습니다. 1980년 사형 선고 이후 일본 정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단순한 인도주의적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1973년에 채무가 있었습니다. 자국 땅에서 납치될 뻔한 사람이 이제 처형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이 다시 침묵한다면 그것은 공범이 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적어도 일본 외무성의 일부 관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심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외무대신. 훗날 총리가 되는 인물. 그는 조용하지만 집요한 외교관이었습니다. 화려한 연설보다는 물밑 협상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야자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김대중의 목숨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외줄타기였습니다. 공개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면 한국 측이 반발하고 오히려 더 빠르게 집행을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한 외교를 선택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문서에 따르면 미야자와의 측근을 통해 한국 외무부에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공식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의사전달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김대중 씨의 처우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조치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 문제가 양국 관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한국 측에 인식해주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날카로웠습니다. 처형하면 우리는 관계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일본 시민사회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 일본 각지에서 김대중 구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서명운동에 수십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저명한 작가, 학자, 종교인들이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는 매일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제일 한국인 사회도 있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특히 정치적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김대중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민주주의, 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일 한국인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고 로비를 하고 일본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모든 압력이 미야자와의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미야자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일본 외무성은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해 한국 외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공식 면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 측 대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김대중 씨의 사형이 집행된다면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전반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협력 계획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 이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한국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온 한일 경제협력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도 그 협력이 끊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과 도쿄, 두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군사정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방 안에 김대중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워싱턴의 전보 속에 도쿄의 회의실에서 두 강대국의 계산기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그는 오직 벽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1981년 1월 23일 새벽 2시, 서울 어느 관저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받는 사람은 전두환 정권의 핵심 실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발신지는 워싱턴. 그리고 그 통화의 내용은 수십 년간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해제된 문서들의 행간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간은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통화 시간은 11분이었습니다. 11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과 한 나라의 역사가 걸린 대화치고는 너무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외교의 세계에서 진짜 중요한 말은 언제나 짧습니다. 긴 연설은 공식 행사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 거래는 짧고 명확하고 차갑습니다. 그 11분 동안 무슨 말이 오갔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미국 측 메시지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두환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레이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 둘째, 하지만 그 방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김대중 사건이 그 조치의 핵심이다. 한국 측은 즉각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가 끝난 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국무부 기밀정보 해제 문서에 따르면 그 통화 이후 48시간 이내에 한국 법무부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김대중 사건의 처리 방향. 그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5명, 모두 전두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회의록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회의의 결론은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밀 해제 문서들을 분석한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것인데 일반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김대중의 사형 집행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연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기는 1980년 말이었습니다. 당시 이유는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 검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전보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측이 국제 반응을 주시하며 집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처음부터 전두환 정권은 여론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형을 원했지만 그 타이밍에 신중했습니다. 두 번째 연기가 바로 그 결정적인 1981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 연기가 결정된 시점은 집행 예정일 기준으로 정확히 47시간 전이었습니다. 문서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1981년 1월 23일 오전 5시 17분. 한국 법무부 내부결제 라인에 집행 보류 명령이 내려진 시각입니다. 47시간 전. 교도관들은 이미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형장은 준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47시간을 앞두고 멈추었습니다. 독방 안의 김대중은 그 결정을 몰랐습니다. 그날도 그는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도 차가운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47시간 전에 관료주의적 결재문서 한 장으로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지만 보리는 취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981년 1월에 집행 보리는 사형 선고의 취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보류였습니다. 언제든 다시 집행명령이 내려올 수 있는 상태. 전두환 정권은 카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손에 쥐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카드가 진짜로 사라지기까지는 더 많은 협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의 무대는 워싱턴이었습니다. 1981년 2월 2일 전두환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빈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공식 초청한 외국 정상이었습니다. 그 순서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보수주의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맞이한 손님이 한국의 군사 독재자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분노했습니다. 국무부 앞에서 시위대가 몰렸습니다. 전두환은 살인자다. 레이건은 복제를 지지하는가. 플래카드들이 워싱턴의 차가운 2월 하늘 아래 나부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레이건과 전두환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악수의 사진은 다음날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회담 내용의 일부는 나중에 공개되었습니다. 레이건은 전두환에게 2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다른 하나는 인권 문제. 하지만 그 2가지를 말하는 온도가 달랐습니다. 한미동맹은 강하고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우리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수준이었습니다. 공식 회담 이후 2 정상의 배석자들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단독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면담의 내용은 지금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담에 배석했던 한 미국 측 관리가 수십 년 후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전두환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 김대중 씨의 문제가 인도적으로 해결되기를 미국은 강하게 희망한다고. 전두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고개 끄덕임 하나. 그것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제스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레이건과 전두환의 워싱턴 회담은 국제사회에서 격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전두환 정권에게 가장 강력한 외교적 선물, 즉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그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미국은 김대중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수천만 한국 국민을 독재 아래 계속 묶어두는 거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당시 카터 행정부에서 일했던 외교관 게리 레이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차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김대중은 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그 거래의 결산입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진영 일부는 지금도 말합니다. 레이건의 그 악수가 전두환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 악수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가 몇 년은 더 늦어졌습니다. 1980년대 내내 지속된 군사독재, 고문, 언론 탄압, 그 모든 것이 레이건의 악수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그 질문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역사에는 언제나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워싱턴 회담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전두환, 그리고 얼마 후 김대중의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간단했습니다. 사법부의 재심 결과에 따른 감형.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감형이 무엇의 결과였는지, 어떤 전화들이 있었는지, 어떤 계산이 있었는지, 어떤 악수가 있었는지. 독방의 김대중에게 간수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감형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기도였는지 눈물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감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무기징역. 그것은 여전히 감옥이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감형 이후에도 김대중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감시받았습니다. 계속 통제받았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이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1982년 김대중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습니다. 패면상 이유는 건강 악화. 실제로는 또 다른 외교적 협상의 결과였습니다. 석방 직후 그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사실상의 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망명지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정권이 그를 국제적인 민주주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때때로 이처럼 잔인하게 아름답습니다. 1985년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무모한 결단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아직 위험하다고. 전두환 정권이 건재하다고. 귀국하면 다시 잡힌다고. 실제로 그는 귀국 즉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귀국했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수십만 명이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 그 귀국 장면을 담은 영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인파 속에서 차가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차 위에 올라탑니다. 울면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의 폭발이었습니다. 1987년 한국의 역사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6월 민주항쟁.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최루탄과 화염병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두환 정권이 꺾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치러진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은 패배했습니다. 야당이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과 김영삼 두 거물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김대중에게 깊은 상처였습니다. 평생의 꿈이 손끝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1992년에도 도전했습니다. 또 패배했습니다. 두 번의 패배, 수십 년의 투쟁, 납치, 사형 선고, 감옥, 망명, 가택연금. 그 모든 것을 겪은 사람이 또다시 선거에서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시대가 그를 지나쳤다. 하지만 김대중은 말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1997년 12월 18일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되던 그 밤 서울 전역이 숨을 죽였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개표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기 전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김대중 당선, 득표율 40.3%. 경쟁 후보와의 격차는 39만 표. 한국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였습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권력이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그가 당선 소감을 말하러 단상에 올라섰을 때 눈물을 보였습니다. 73세의 노인이 수십 년의 고통 끝에 마침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옆에는 이희호 여사가 있었습니다. 독방 시절 검열된 편지로만 소식을 전해야 했던 그 아내가 함께 그 단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1981년 47시간 전에 집행이 보류된 사형수가 17년 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두환의 운명입니다. 1996년 전두환은 법정에 섰습니다. 12월 12일 군사반란과 5월 18일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란죄와 반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1981년에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사람이 1996년에 자신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물론 전두환의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직후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전두환을 살려준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죽이려 했던 사람의 집권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각본을 씁니다. 2000년 10월 13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그 전화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1981년 47시간을 앞두고 사형 집행이 보류된 그 남자가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햇볕 정책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한 공로로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나 독재 정권에 맞서 평생을 싸우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 그의 표정이 어땠는지 우리는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의 영광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쓰러진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그 순간 1981년 1월의 독방이 떠올랐을까요? 47시간 전 벽을 바라보며 드렸던 기도가 떠올랐을까요? 하느님,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은 세상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에 답이 오는데 19년이 걸렸습니다. 2009년 8월 18일 김대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5세, 서울 세브란스 병원. 그의 곁에는 이희호 여사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싸운 동반자. 독방 시절 검열된 편지로만 마음을 전해야 했던 그 아내가 마지막까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조문이 쏟아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화해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말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조사 중 가장 울림이 깊었던 것은 어느 익명의 광주 시민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 번째로, 역사는 반성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1981년의 그 전화는 숭고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전의 논리 속에서 이루어진 외교적 거래였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안정적인 파트너가 필요했고, 전두환은 국제적 정통성이 필요했고, 그 두 개의 필요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김대중의 목숨이 연장되었습니다. 순수한 인도주의? 아닙니다. 냉혹한 계산?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한 사람을 살렸고,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의 생존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1981년에 김대중이 처형되었다면 한국의 민주화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1997년에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했을까요?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한 명의 인간이 살아남았고 그 한 명이 수천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국제사회가 독재 정권의 압박을 가할 때 그 동기는 언제나 순수하지 않습니다. 인권을 말하면서 국익을 계산합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동맹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불순한 동기가 만들어낸 결과가 옳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화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981년 1월 23일 새벽 2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 전화를 건 사람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사람도 완벽한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화의 배경에는 냉정과 국익과 거래와 계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울리지 않았다면 독방의 남자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형수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역사가 때때로 47시간 전에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어딘가의 독방에서 누군가가 벽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의 외교관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계산이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그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김대중, 사형 집행 47시간 전, 살아남은 남자,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것들.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 자유는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역사는 때로는 전화 한 통으로 바뀐다는 것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의 이면을 파헤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